Welcome to the debate.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깊이 있는 지적 담론회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현대 범죄사에서 가장 어둡고도 논쟁적인 영역이죠. 바로 연쇄살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또 복잡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범죄 관련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한 통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레드퍼드 대학과 여러 연구기관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연쇄살인범의 무려 66.2%, 그러니까 약 3,600명 이상이 단일 국가인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수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독 괴물들이 태어나게 좋은 그런 고유한 사회적, 심리적으로 병든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범죄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발달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데이터상의 착시일까요?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저는 지난 20년간 범죄 현장에서 폴리스 라인을 치고 수많은 살인사건을 추적해온 강력회 형사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 통계가 미국의 선진화된 범죄 수사망과 집요한 기록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의 내면, 그 깊은 심연과 행동의 기저를 연구해온 정신분석 전문가로서 이 현상을 단순히 수사력의 차이나 데이터의 승리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변합니다. 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가 왜 하필 그곳에 집중되었는지는 맥락을 따져봐야 하거든요. 저는 이 압도적인 통계가 단순한 기록의 격차를 넘어서 미국 사회 특유의 단절감, 지독한 고립, 그리고 특정한 시대적 트라우마가 얽혀 만들어낸 대단히 병리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을 누비신 형사님의 냉철한 데이터와 또 제가 임상에서 들여다본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교차시키면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 보았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시각을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강력반에 있으면서 정말 끔찍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했지만요. 범죄를 분류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이클 G. 아모트 교수의 분석을 포함한 여러 범죄 통계를 보면 미국의 전반적인 살인 범죄율 자체가 타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기형적으로 높은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살인 자체는 세계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연쇄살인범의 숫자만 2위 국가부터 25위 국가를 전부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을까요? 저는 이게 FBI라는 거대한 연방 수사기관의 역할,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2005년에 샌안토니오 심포지엄에서 연쇄살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됐죠. 각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범인에 의해 2명 이상이 불법적으로 살해된 경우. 엄격한 기준이 세워진 시점이죠. 맞습니다. 이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흩어진 사건들을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로 모아 추적했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이마에 연쇄살인범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그냥 독립된 미제 살인사건 1, 2, 3으로 경찰서 캐비넷에 먼지만 쌓여갔을 일들이 미국에서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통계로 잡힌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장에 있던 제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미국에 유독 범죄자가 많은 게 아니라 묻힐 뻔한 범죄를 찾아내는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작동한 결과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논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어떨까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고 싶네요.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사 시스템의 우수성 그리고 파편화된 사건을 하나로 묶어내는 데이터베이스의 힘은 저 역시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시기적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쇄살인 발생 추이를 보면 1950년대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1970년대에 765명, 그리고 1980년대에 무려 985명이라는 끔찍한 정점을 찍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사기법이 이때 갑자기 발달해서 나타난 현상일까요? 저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이 시기에 미국 사회가 겪은 거대한 심리적 지각 변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 안고 돌아온 미진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와 대공황의 그림자, 무엇보다 전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만들어낸 이른바 이방인의 사회가 핵심입니다. 이방인의 사회요? 네. 물리적으로는 자동차와 교외 주택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심리적으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른 채 철저히 고립되는 특유의 환경이 배양된 거죠.
테드 건디나 제프리 다머 같은 우리가 아는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해 등장한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이들을 그물망으로 건져 올린 건 맞지만 애초에 그 짙은 어둠 속에서 괴물들을 잉태하고 길러낸 건 미국 고유의 사회 심리적 단절이었습니다. 시대적 트라우마와 사회의 급기탄 변화가 범죄 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은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사회적 불안정이 범죄율 상승에 기여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통계적 착시를 걷어내려면 반드시 전 세계의 실상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식적으로 남아공의 연쇄살인범 통계는 12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남아공의 살인율은 세계 평균의 무려 9배에 달하고요. 하루에만 27건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스쿼터 캠프 같은 빈민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현지 경찰이 과학 수사를 동원해서 현장의 DNA를 채취하고 이전 사건과의 유사성을 분석할 여력이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현장 수사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를 수사학에서는 연관성 맹점, 그러니까 링크 블라인드니스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동일범의 소행임에도 수사 인프라가 부족해서 연속성을 찾지 못하는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상으로는 121명이지만 1980년대 콜카타나 뭄바이 거리에서 노숙자들을 돌로 쳐 죽인 이른바 스톤맨 사건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는 아예 집계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의 가라비토 같은 자백만 봐도 아동과 빈민을 100명 넘게 살해했죠. 결국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고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연쇄살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발견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혹시 이런 점은 고려해 보셨나요? 형사님께서는 수사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다른 국가의 범죄가 누락되었다고 하시지만 우리는 이 범죄자들의 범행 동기, 그 심연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범행 동기요. 네, 치안이 부재한 빈민가나 내전 상태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생존형 범죄 혹은 갱단에 의한 무차별적 사력과 고도로 안정된 미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연쇄살인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레드퍼드 대학의 통계를 다시 인용하자면 전체 연쇄살인의 약 36.8%가 쾌락, 정욕, 권력, 통제 등 이른바 심리적 스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필요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타인을 철저히 물건처럼 사모라 하고 지배하려는 지극히 병리적인 동기죠. 지금 이 순간에도 FBI 추산에 따르면 미국 내에 25명에서 50명가량의 연쇄살인범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폭력살인과 타인의 고통 자체에서 쾌락을 얻기 위해 치밀하게 사냥을 준비하는 미국의 병리적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단순한 수사 누락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 내부에 실제하는 깊은 심리적 질환의 발현입니다. 글쎄요, 그 논리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심리적 동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대중매체나 심리학계가 만들어낸 연쇄살인범에 대한 고정관념에 빠져 현실적인 범죄의 특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흔히들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면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받고 자란 쾌락살인을 즐기는 20살 후반의 고독한 백인 남성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는 데이터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백인 남성은 전체의 45.1% 수준이고 그중 20살 후반은 12.2%에 불과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범행 동기에 있어서 남녀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성별 차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남성 연쇄살인범은 재정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비율이 28.8%에 불과하지만 여성 연쇄살인범의 경우는 무려 70% 가까이가 보험금이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병리적인 쾌락 때문이 아니라 아주 지독하게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을 연속해서 죽인다는 거죠. 이는 곧 범죄 심리조차도 그들이 처한 사회적 생존 방식, 그리고 범죄 기회의 틀 안에서 분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병리적 쾌락만이 연쇄살인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증거 기반의 현장 수사 관점에서 보면
연쇄살인은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적 허점과 이익을 노린 대단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범죄 행위에 불과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대중적인 고정관념을 날카롭게 깨주신 점은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여성 연쇄살인범의 주된 동기가 금전적 이득에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 역시 임상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렇다면 남성이 전체 연쇄살인범의 90.8%라는 그 압도적인 파이를 차지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성별의 비율 자체가 저는 이 지점에서 로버트 K. 레슬러 같은 프로파일러들이 짚어낸 심리학적 본질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90% 이상이 남성이라는 이 비율은 임상심리학에서 비정상적인 대상이나 방식에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성도착증이 남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높게 발현되는 임상 비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도착증이요? 네. 아동기의 학대, 애착 결핍이라는 공통된 트라우마가 쾌락을 위해 희생자를 완벽히 사물화하는 극단적 폭력성으로 발현되는 거죠. 영국의 해럴드 신먼 의사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환자 15명을 살해해 유죄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수백 명을 죽였을 것으로 추정되죠. 그는 돈 때문이 아니라 생사를 결정짓는 신과 같은 권력을 통제하려는 깊은 병리적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괴물들이 단지 환경적 허점이나 범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살인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내면에 이미 단단하게 형성된 폭력적 구조가 특정한 사회적 촉매제를 만났을 때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 틀을 조금 다르게 짜보고 싶습니다. 심리적 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폭력적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선생님의 분석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형사 입장에서 볼 때 연쇄살인이라는 범죄가 말 그대로 연쇄로 이어지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결국 잡히지 않고 범행을 반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수사망을 피하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병리가 촉매제를 만나 폭발하더라도 첫 번째나 두 번째 살인에서 경찰의 덜미가 잡히면 그건 연쇄살인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지리적 특성과 사법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의 안드레 치카틸로 사건을 볼까요?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로스토프의 도살자가 10여 년간 안 잡힌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의 붕괴였죠. 네. 구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는 연쇄살인이 타락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질경이라며 범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경찰 수사 방식도 엉망이었죠. 48명을 죽인 알렉산더 피추시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일본의 미야자키스 스토무나 호주의 이반 밀랏 같은 범죄자들을 보면 인간의 악이나 병리는 어떤 체제, 어떤 환경에서든 무작위로 태어납니다. 결국 문제는 그 병리를 지닌 자가 첫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를 추적하고 격리해낼 수 있는 사법체계의 능력이 통계 격차를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들을 일찍 추적하려 시스템을 고도화했기에 통계에 잡힌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부실한 시스템 탓에 괴물들을 방치한 결과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체제의 부정과 시스템의 한계가 러시아에서 치카틸로라는 괴물을 키웠다는 형사님의 통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미국에서는 그 잘난 고도로 발달한 인프라 자체가 거대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형사님께서 지리적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그 광활하고 끝없는 고속도로망을 예로 들어볼까요? 고속도로망이요? 네. FBI는 현재 고속도로 연쇄살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과 연관된 509 이상의 신원미상 시신 데이터를 추적 중입니다. 이건 무엇을 시사합니까? 극도로 유동성이 높은 미국의 사회구조,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고도 며칠에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범죄자들에게 완벽한 익명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피해자가 감쪽같이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단절된 사회구조 자체가 인간의 심리적 억제력을 완전히 해제시켜버립니다. 억제력의 해제라. 치카틸로가 구소련 체제의 사각지대를 노렸다면 미국의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자본주의와 인프라가 만들어낸 무관심의 사각지대를 포식자의 완벽한 사냥터로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환경이 심리를 어떻게 악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 아닙니까? 무관심의 사각지대라는 표현은 현장에서 밤낮 없이 뛰는 제 입장에서도 가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성노동자나 10대 가출 청소년, 노숙자처럼 사회의 보호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취약계층입니다. 이웃나라 캐나다의 로버트 픽턴 사건만 보더라도 그가 돼지 농장에서 49명에 달하는 여성을 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희생자들이 대부분 거리를 떠도는 약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네,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이 토론의 핵심으로 돌아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미국의 고속도로나 빈민가에서 이방인의 고립을 이용한 포식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포식행위가 미국의 고속도로에서만 일어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황야, 남미의 빈민촌, 아시아의 슬럼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단지 그곳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어도 단순 실종 처리되거나 갱단의 소행으로 묻혀버리죠. 미국의 연쇄살인범 통계가 3,600명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는 이유는 그 광활한 대륙에서 발생한 파편화된 살인사건들을 하나의 패턴으로 묶어내는 VIC, 즉 폭력범죄자 체포 시스템 같은 강력한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프로파일링 기술, DNA 교차 검증 시스템이 실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눈 감고 지나가는 파편들을 미국은 끈질기게 주워 모아 괴물의 실체를 명확히 그려내고 기록했다는 것. 그것이 현장의 증거가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선생님의 현장 경험이 주는 통찰은 정말 귀중합니다. 정보 공개와 데이터베이스가 범죄자를 명명하고 기록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수사기관의 노고를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잘 되었다는 사실이 미국 사회가 유독 이런 유형의 극단적 범죄를 잉태하기 쉬운 토양이라는 진실의 이면을 완전히 가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앞서 제가 강조했던 1970년대와 80년대의 전례 없는 살인 급증 현상은 단순한 통계 시스템 정비로 일어난 행정적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급격한 개인화, 가정의 붕괴,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이방인 사회가 주는 심리적 단절감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발생한 명백한 사회 환경적 산물입니다. 통계적 우위를 단순히 수사력의 승리 혹은 투명한 기록의 결과로만 치부한다면 우리는 정작 평범해 보였던 이웃이 오늘날 갑자기 왜 타인을 사무라 하는 괴물로 변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심리학적 질문을 영원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와 그를 둘러싼 사회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선생님의 관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요인이 분명히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오늘 저희가 나누는 대화가 꽤 깊은 곳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는 평생 살인사건 현장을 누벼온 형사의 시각에서 3,615명이라는 미국의 그 압도적인 연쇄살인범 수치가 오히려 미국의 사법 시스템과 추적 체계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인간의 악의는 존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노리는 약탈적 범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 수치 자체에 매몰되어 미국만이 유독 괴물이 많은 병든 나라라는 착시에 빠지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이 사회적 이유로 숨기고 있거나 혹은 기술적 한계로 찾아내지 못하는 전 세계 범죄의 이면을 현장의 눈으로 함께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저 역시 오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며 무심코 넘길 뻔했던 데이터 추적 시스템과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여전히 통계의 이면에 자리 잡은 인간의 붕괴된 내면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사회 인프라와 그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개인, 복잡한 정신병리와 유년기의 트라우마가 얽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연쇄살인이라는 극악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얼마나 범인을 잘 잡고 잘 기록했는가를 넘어서 이 비극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심리적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복지 시스템과 정신건강 인프라에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잘 기록된 데이터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치유해야 할 심리적 질환의 뼈아픈 진단서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대화가 명확히 보여주듯 연쇄살인이라는 끔찍한 현상은 통계와 수사 인프라라는 차가운 이성의 영역과 인간 심리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깊은 어둠의 영역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문제입니다.
단일한 원인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죄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범죄를 인지하고 추적해내는 현장의 시스템과 그 범죄가 탄생하게 된 인간 내면의 심리적 배경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분석하고 들여다보아야만 이 비극을 조금이나마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쇼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수사적 데이터의 시각과 심층적인 심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 스스로 다각적인 질문을 던져보시길 권유합니다. 정답이 정해지거나 승자가 있는 토론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지적인 담론을 통해 우리가 사는 사회와 인간의 본성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